돌아온 여전사 이현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전사. 지금 본회의 중이죠. 네. 그 저기 대정부 질의. 네. 사실 대정부 질의는 내가 하는 거 아니면은 참, 그리고 아마 오늘 다시 국회로 가셔야 되겠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최혜병 특검 통과시킨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고 네. 지금 비상대기 상태인데 그렇죠. 새날 만에 특권이 뭐냐면은 여의도가 가깝다는 거. 아, 맞아요. 머리 갈 수가 없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이게 심지어 여기 주소명이 앞에 여의가 들어가요. 여의 여기 대방로.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의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화면 상단에 이현주 후원회가 올려 있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2024 041000 이게 이제 총선일을 기업은행은 저렇게 만들어 주니까 네. 계좌번호를 네, 사람들이 제가 저 후원 많이 받는 줄 아는데요. 가난해요. 후원금이 많이 소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지 뭐. 네. 자, 왜냐면 또 일단은 지금 국회가 개원하고는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그 어때요? 국회에 돌아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저 사실은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요. 그 본회의장에서 삿대질하는 거 서로 보면서 실감이 확 났어요. 아, 내가 국회에 다시 들어왔구나. 네네. 그 느낌 뭘까? 근데 이게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은 뭐 직업이 변호사였든 뭐 옛날에 기업에서 뭐 했든 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됐고 어떤 정치라고 하는 이슈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본인은 셀럽이시고 근데 어떠한 이유로 국회를 못 들어갔어. 뭐 한 4년 정도 어떤 사람은 막 8년 어떤 사람은 12년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국회에 재입성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사이에 조금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좀 평화로운 시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사적인 여유도 좀 누리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서도 밖에서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하나도 안 변했네 더 심해졌네 할 일이 많이 있네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이죠. 정말 더 나빠졌네. 근데 모든 어떤 논란과 화제의 중심 속에 딱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우리 쪽에 찾기 힘든데 희귀한 캐릭터. 네. 그러니까 이게 있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할 계제는 지났지만 반추해 보자면 기억하시죠? 지금 그 과정 속에 이현주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그냥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민주당 다 포함해가지고 이현주처럼 윤석열과 싸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받아주자. 이렇게 돼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공천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공천의 문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여전사들. 이 사람은 다 공천시켜야 된다. 뭐 이현주, 추미애, 전현희 막 공천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결국 공천 받고 들어왔어요. 네, 또 경선도 하고. 일단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현주냐, 뭐 전현이냐, 정청래냐, 막 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막 그랬었죠. 이제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법사위원장 해야 된다, 뭐 말들이 있었죠. 그런데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또 갑자기 석유 사건이 막 터졌어요. 석유 사건. 그런데 또 그게 또 뭐 전문 분야라고 하면 그래 어쨌든 제 회사가 그래서 에너지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역할을 하고 하면서 또 산자위원장 얘기가 나왔죠. 근데 어쨌든 산자위원장은 여당으로 가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 그래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지지율 엉망진창돼서 바로 3일 후에 첫 국정 브리핑
임기 2년 만에 동해에서 석유 나온답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희귀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때린 사람이 나 S51 상무 출신이야. 그래서 때렸던 게 이원주 의원이거든요. 황당한 얘기네 이러면서 제가 그랬죠. 황당한 얘기인데다가 또 뭐 제가 황당한 얘기다. 뭐 중요한 건 경제성이지 석유 가능성이 아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매장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참 앞으로 그냥 있을 확률의 얘기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무슨 액트지온지 뭔지 하면서 듣보잡 얘기를 꺼내면서 전문가 얘기를 다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또 때렸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보니까 세금 체납에다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제를 막 때리니까 이제 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저는 이제 내일 사실은 뭐 주가 조작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에도 매집 하던 세력이 있었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그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죠.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가스공사. 그러니까 석유 뭐 관계자들이 주식 다 팔아치웠다. 판 것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국정브리핑 전에 이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 대정부 질의가 그럼 미뤄지나요? 아니 금요일까지 그냥 가나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 아쉬워라. 어쨌건 이 이야기 좀 더 마무리해 보시자고요. 뭐 네.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네.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석유가 한 드럼밖에 안 나오는데 5천억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고. 5천억은 이제 최소액이고요. 한 1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죠, 최대. 그러니까 설사 나온다고 할지라도 현재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지지율 부양용으로 한쪽에서는 주가 조작용으로 이 아젠다가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해 믿는 거거든요. 야, 내가 석유회사 상무 출신이야. 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공신력을 갖게 됐습니다. 맞아. 석유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요. 네. 이게 비용 여기 이거 파고 뽑아내고 하는 비용 다 쳐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액트지오 등을 선정하는 과정이 또 아름아름 인맥으로 통해 만들어져서 뭔가 비리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지금 따져야 되는 게 산자위고. 네. 산자위로 가신 거고요. 네. 근데 이 상임위원장이 이철규더라고요. 네. 그 민주당 상임위원장 그게 아닌 게 정말 아쉽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또 더군다나 모든 걸 다 양보해서 다 맞다 치자. 그래서 그 액트지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뭐 검증 다 하고 제대로 검증하고 다 해서 또 다른 어떤 제대로 된 회사가 공동 투자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 그럴듯하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 시점에 이렇게 돈이 없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난리고 뭐 세수 펑크 나고 막 이런데 거기다가 뭐 반도체 시대고 AI 시대고 이런데 또 R&D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데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이거 할 때야 제가 이 마지막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그리고 우리 한반도 동해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안 파고 놔두면 뭐 어디 가나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 10년 후에 그리고 이게 석유가 있더라도 10년 후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캔다 해도 10년 후에 캐는 건데 10년 후에 석유값이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굉장히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서 석유값이 쌀 때 샀다가 쟁여놓으면 산유국 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후에 보면 지금은 10년 후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다른 걸로 많이 대체된다고 지금 다들 그렇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그거를 다 생산했을 때 그게 과연 우리한테 지금 도움이 되냐 했을 때
다른 어떤 기회 비용들을 다 따졌을 때 지금 다른 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조 원을 투입해서 그거 할 때야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저는 맞아요. 하는 건데 거기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민생도. 또 거기다가 뭐 우리 연금도 지금 연금 구조개혁 이런 거 다 재정 들어가는 것들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돈 없다고. 그래서 저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정답. 그죠? 얼마나 힘든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돈이 남아 돌면 그것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이 얘기를 내가 막 호통을 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고 이거 필리버스터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네. 아쉽네. 대정부 질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렇죠. 아주 그냥 호통을 치려고 그러지 정신 차리라고. 이미 저 호통 치신 거예요 방송으로는. 대정부 질문 아니요 지금 열받죠 지금. 전세 사기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럼 대정부 질문이 대략 느낌적으로 보면 첫날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세 번째 날 아니 세 번째 날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거만 딱 날라. 그 다음 또 본회의 한 번 더 이래서 해야지. 해야죠. 네. 해야죠. 아니 그리고 지금 경제도 엉망이에요. 경제가.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경제를 민주당이 경제를 소홀히 하는 걸로 지금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또 상임위 할 거니까 혹시 만약에 상임위에서 제가 또 호통 칠지도 모릅니다. 이현주의 전투력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최상병 해병의 딸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원래 전문 분야는 이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저 주말에 이 최병 특검 촉구 그 결의 대회라고 규탄 대회라고 할까요? 근데 이현주 의원을 불러 올려요. 수줍은 듯이 올라와 해도 돼요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을 뿜는 거야. 와 역시 이현주는 이 맛이지. 실제로요 여러분 그 이현주 의원을 직접 개인적으로 보시면 그냥 낯도 많이 가리고 순진한 사람인데 이미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현주 의원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나는 근데 이해를 했어.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을 왜 비판하게 됐는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주류들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이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자기들끼리 편먹고 비주류 막 구박하고 그러는 건 못마땅했던 것처럼 근데 윤석열 선대위에서 봤는데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다는 이야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비판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혜병 사건이 최혜병이 순직을 했고 그 순직 사건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지금 나오는 의혹에는 대통령 부인까지 개입한 정황들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해병대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갑자기 울컥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영상을 쭉 봤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 그 사실은 해병대 출신이라든가 평범한 우리 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나라 지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들이 뭔데 아니 이 윤석열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왔어.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지. 아니 그런데 지들이 뭔데 무슨 나라를 꼭 자기들이 다 지키는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보수가 원래 안보에 무능한 건 유명한 그러니까 이야기지.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위선자들. 응? 그런데 저는 또 한편 아들 가진 엄마로서요.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맨날 이제 국방의 의무, 징집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말로는 저도 정치인이니까 말로는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죠. 아들한테도 야 군대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나 친구들이 군대 가기 싫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왜 군대를 가야 돼 뭐 막 하고 요새 젊은 애들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막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군대라는 게 가면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여성이니까. 근데 다 보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안 갔어요. 저 아들은. 그렇지만 그 가면 완전히 그거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 한 몇 년 동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라고 하고 그 아이들도 결국 가는 이유가 나라를 지킨다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국민을 지키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카톡을 보면 거기서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제가 피껏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뭐냐면 거기 보면 무슨 뭐 해병대 셔츠를 다 입히고 빨간 그게 다 보이게 하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구명조끼를 안 입힌 이유가 빨간 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응? 맞습니다.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안 입힌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홍보가 잘 되려고 자기가 진급이 잘 되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 진급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 진급이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은 대선 때 경선 때 해병대를 육해 공군에서 독립시켜주겠다. 해병대 사령관을 사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현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잖아요. 그 김기현하고 일사단장 임성근하고 한기수 차이예요. 근데 대체 분위기로 보면 임성근이는 3스타나 4스타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많이 세워야 돼. 아니 그러니까요. 이 엄마들이요. 아들들 군대 보낼 때 그 심정을 아시죠? 진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특히 엄마들이 아들을 생각하니 끔찍한 마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아기 때부터 그렇게 키우잖아요. 심지어 최수근 당시 일병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 어떡해. 아니 그렇게 해서 정말 헤어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 애기 그리고 군대 갈 때는 20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말이 20살이지 실제로 20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아니에요. 애기라고요. 애기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그냥 솜털이 뽀송뽀송한 애기인데 이런 애들을 갖다가 세상에 그래서 그 바둑판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는 막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이게 바둑판 모양 우리가 애들이 사실은 그 물살에서 서로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둑판 모양으로 대열이 정비가 잘 돼서 보기 좋게 사진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잘 배열시키려고 하다가 휩쓸려 간 거거든요. 근데 임성근이는 입법청문회 나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중에 보고받았다 이런. 웃기고 앉아있네 정말. 저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그 엄마의 심정으로 그 카톡 내용을 딱 보면요. 야, 이 사람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엄마들 앞에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릎 꿇고 사죄도 성에 안 찬다. 그런데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만약에 그 청문회 자리에 있었으면요. 아주 그냥 입 좀 다물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 정말.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다른 것보다 하여튼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가진 엄마의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무슨 형사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 문제.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 자체가요. 틀려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카톡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군대도 안 가고 아들도 없고 애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 엄마의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몰라?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어떻게 아이들을 맡깁니까 군대에? 그러고 나서 그 애들을 그렇게 하라고 군대 보내는 겁니까? 이게 놀라운 역진인 게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지휘관들 특히 뭐 위에 사단급 이런 정도에서 인명사고 나잖아요. 지휘관들이 책임집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근데 윤석열 또는 또 다른 힘으로 지금 추정되는 어떤 힘이 진짜 책임자를 빼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형사법적인 걸 떠나서 국기문란이라고 보거든요.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어떤 힘이 권력이 빼게 만드는 과정. 국기문란이죠. 국기문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대에서 우리 소중한 아들들을
국가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유사시에 자기의 목숨과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고 자기와 가족과 그 사회를 지키라고 유사시에 그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훈련을 하라고 맡기는 거지 다른 이유에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훈련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라고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는 사이에는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돼요. 나라가. 맞죠. 근데 좀 반대로 해석했잖아요. 임성근이는 국가의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존재들이다. 웃기고 앉아있네. 그거는 전쟁 났을 때 얘기지. 그죠? 전쟁 났을 때 얘기예요. 국가가 아이들을 지켜줘야 돼요. 이거 훈련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훈련하라고. 예. 완전히 생각이 틀렸어요. 그래서 집회에 가서 울먹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훈련을 하라고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유사시에 나중에 너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그다음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키우라고. 그런데 훈련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정말 소위 말해서 개 죽음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 하찮은 정말 그런 시원찮은 놈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병 개인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순직 죽는 거랑 시키면 안 되는 걸 시켜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죽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네. 그 과실이 누구 때문인지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런 걸 정말 뭔가 시키면 안 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하면 안 되는 일을 시키면 하지 마. 감옥 가더라도 하지 마.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박정원 대리기잖아요. 위에서 잘못된 걸 시켜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거 보면요. 무슨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사극에서 나오는 제가 그런 얘기해서 무슨 졸렬한 그런 사극에서 나오는 이상한 그런 누명 그 사극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옛날에 보면. 이상한 폭군이 사극에서 누명 씌워가지고. 근데 제가 느끼는 대선 때부터 흐름을 보면 윤석열 씨는 이현주원을 무서워합니다. 저를? 그러니까 뭐냐면요.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이현주 같은 뭔가 이렇게 전투력 세고 뭔가 자기가 쉽게 볼 수 없을 만한 스펙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캐릭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을 못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나는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앞에서 이렇게 토론 맞붙었으면 좋겠어. 왜 대선 때 캠프에서도 윤석열 와가지고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상대편 캠프에 제가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캠프의 그 선대위원장 그거 대단하더만요 이러면서 내가 정말로 그 선대위원장 때문에 죽겠어요 이러면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선대위가 홍준표였나요? 네. 홍준표 선대위원장. 제가 엄청 언론마다 다니면서 엄청나게 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한다니까.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야기 좀 진행시켜 보면 최혜병 특검이 방송하는 시점 오늘 통과될 예정입니다.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대략 일단 그 이현주 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나가리 전국 전망. 사실은 경제 실정도 대단한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해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지금 자꾸 뭔가 이렇게 은폐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실정을. 얼마 전에도 1,400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환율을 그거를 우리 그 연기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어쨌든 통과하고 나서 그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그거를 우리가
상정시키면 필리버스터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좀 방해를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실효가 돼요. 종결권 네, 180석. 네, 근데 우리가 180석이 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종결을 시키고요. 내일 밤에 처리를 할 겁니다. 저는 어차피 처리할 건데 왜 저런 헛수고를 하는 거지? 용사한테 잘 보이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말하자면 뭐 그냥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니까. 본인들도 하기 싫을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씩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미로서. 세력으로서는 있잖아요. 저 필리버스터가 박근혜 때 있었던 필리버스터 보면 한 사람이 막 12시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쪽은 1시간 이상 못 하대요. 할 말도 없겠지. 사실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주말에 그 최혜병 특검 그 집회에서 연설하고 나서 TK 지역하고 영남 지역에서 연락이 와요. 문자를 좀 받았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해병이라고 하면서 그 국힘 성향의 사람들한테서 말은 못하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은 보수들 이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국가기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통과될 건데 그냥 통과시켜버리는데. 창피할 텐데 나중에. 굳이 의도를 보자면 네. 하루라도 최혜병 특검을 좀 늦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래야 이제 저 민주당의 원래 목적처럼 7월 19일 이전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 것까지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여기에까지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불안한 것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그것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찬성하지 말고 설사 그 내용에 이 발의한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3자 특검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법안을 그러면 자기 버전으로 내든지. 법안을 구체적으로 내든지 그죠? 발의를 하든지. 당선되면이라고 전제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본인 발의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자기 지지하는 의원이 발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하고 같이 무슨 기자회견을 실명으로 해서 촉구라도 해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 또는 뭐 어떤 제3자 명의의 특검으로 동의를 해주면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가 이 실명의 8명은 동의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 정도 해야 우리가 그 진정성을 믿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입으로만 하면 어떡해요. 근데 어차피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이 최혜병 특검을 통과를 하고 또 오늘은 방통위원장이 또 꼼수 사퇴를 하고 이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 운영위원회 저 회의하는 걸 보니까 7월 1일 날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에서는 그냥 방해 뭐 그런 걸로만 지금 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보면 현재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이 지금 100만 양행하고 있고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게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김진표 우리 의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잖아. 품격 없는 거, 품위 없는 거. 그 최소한 윤석열을 대선 때부터 싫어했던 이유가 직접 만나봤더니 그렇게 품위가 없더라면서요. 네. 근데 막상이 여성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은. 싫어할 그런 캐릭터. 네. 네. 스마트하지도 않고 뭔가 청결하지도 않고 뭔가 느낌이 좋지도 않고 그냥 건달 느낌. 맞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은 나 보수로 안 받아들인다. 혼자서 술 막 퍼마시고 이런. 이거 뉴스 터졌을 때 어떠셨어요? 국회의장과 했다는 이야기? 그럴 법하다.
아, 그러니까 놀라운 게 아니라 아, 그래 당연히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는 놀라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나는 윤석열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매스컴이 갖고 만들어준 이미지하고 실제 이미지가 다른 경우가 꽤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진짜 모자란 사람인데 언론이나 미디어가 스마트한 사람 만들어주면 스마트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미디어에서 스마트한 사람인가요, 저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현주를 미디어로만 대했을 때는 나도 싫어했으니까 내 이 방송 이현주하고 첫 만남 이전에는 되게 많이 비판했던 사람인데 막상 대화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때 왜 문재인 정부를 왜 그렇게 비판했는지 내가 알게 됐으니까 똑같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윤석열이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인데 그게 모든 국민이 속았다는 거잖아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말하자면 그때 검찰총장하고 막 이럴 때는 좀 정의로운 사람으로 좀 포장돼 있었죠. 저 그렇게 포장돼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하고 뭐 적폐 수사하고 뭐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뒤에 이렇게 쭉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특히 대통령 되고 나서 보이는 행보들을 보면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사람의 행보를 보세요. 이태원 참사를 다 그 대하는 태도.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문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 묻잖아요. 그 말이 되냐고요. 절대 책임을 안, 아니 아직도 그대로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대로. 아니 이게 말이 가장 최장수 장관일걸요 아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아직도 그냥 놔두지? 최장수 장관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무슨 오기 비슷한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상민 장관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추모식 때 안 왔잖아요. 제가 뭐 엄청 비판했거든요. 왜 추모식 때 안 오느냐. 대통령 와야지 비판을 받더라도.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듣더라도 일단 와서 좀 일찍 일어나든 아니면 와서 뭐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묵념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직접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정교 행사 가서 뭐 국민들한테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심지어 기억하세요? 서울광장에 위패도 영정도 없는 뭐 얼굴도 없는 그런 북한가. 뭐 5일 동안인가 날마다 오는 쇼를 한번 했었는데. 그거 좀 이상했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서 문제가 그 참사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그 죽은 사람들의 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보도가 터졌을 때 이현주 의원의 생각은 그러면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일할 줄 알았다. 영화 대사합니다.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요 그런 게 없었더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진표 의장의 이런 회고록 내용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 좀 잘못 들었겠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양비론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어쨌든 그 이후의 행보라든가 태도 때문에 오히려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 더 힘이 실리는 거죠. 그렇죠.
맞는 것 같다. 김진표 말이 맞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있겠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 제외하고는 이미 마음속 밖에 아웃 오브 마인드 같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그게. 그 심증이 그렇지, 더 강해져 그렇지. 버리는 거죠. 그거를 대통령실은 막 뭐라고 논쟁을 벌이는데요. 자기들이 논쟁을 벌이기 전에 저는 뭐냐 하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행한 그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얘기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거짓말인지도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 회고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쭉 추모식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문책을 했는지 그다음에 쭉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시작해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대통령의 그 어록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회고록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든가 말든가. 그죠? 아니 국민들이 바보예요? 그 김진표 의장 회고록 건이 국민들이 심증을 확증으로 바꿔놨죠. 아, 그렇죠. 그랬었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 연결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건 불행이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극우 유튜브를 보는 약간 극우 성향이라도 대통령이 있으면 그 속마음을 누르고 가운데로 와야 되거든요. 좌파든 우파든 다 만족시킬 만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회고록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발전해서 뭐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냐면 아이고 이게 지금 그 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정을 그런 시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큰일인데. 근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국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의정 갈등만 봐도 뭐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나 이런 게 이게 정책과 행정의 문제인데 정책과 행정의 문제로 해결을 하고 있지 않고 의사 때려잡기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지금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경로가. 그래요? 의사 숫자 늘리는 거에 네. 한 400명에서 500명이 적당하다고 보고했다가 경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고를 했다가. 그래서 2,000명으로 늘렸다는 보도가 직접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치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중요한 질문. 최고위원 나가신다는 썰이 있어요. 네. 언론 하마평은 지금 돌아. 네. 근데 아직 공식 발표한 적이 없죠. 최고위원 나가십니까? 아니면 아직 미정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80-90%? 80-90% 나간. 네. 아직까지 근데 결정은 안 됐다. 판 돌아가는 거 보고하시겠다. 아니 이제 결정 직전인데. 야, 이게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일이 9일, 11일일 거예요. 네. 그리고 예비 경선이 14일 일요일 날이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이번 주 중 안에는 출마 선언을 하고 뭔가 선거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결정하려고요. 만약에 나가시는 거라면 왜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조금 쉬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지금 3년이 남았는데 이 3년 글쎄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3년까지 갈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한 이 2년 안에? 물론 이건 제 그냥 감이에요. 감.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와르르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긴박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제가 할 역할들이 있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앞장서겠다. 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죠. 이번에 할 거냐, 제가 이제 3선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출사표를 던질 거냐, 아니면 다음에 또 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잔잔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종료되고 그때는 평화시라 네. 전쟁시니까 여전사 나가겠다. 그래서 비상시국에 오히려 제가 할 역할이 더 많지. 그 비상시국인 지금 저한테 요구한 역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다음번 최고위원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권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로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시니까 전사가 나가겠다. 굉장히 설득되는 논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저처럼 어쨌든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상대방 진영에 저처럼 더 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대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할 역할들이 있는 것 같다. 네. 네. 재밌는 정무적 게요. 판단, 뭐 어떤 전략적 판단,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어쨌든 대안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건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건으로 국한해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상대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흔들 가능성이 지금 있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당에서는 너무 이것을 개인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다음 지도부는 이것을 당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조금 더 다음 지도부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좀 더 정무적인 판단력과 전략적인 판단력이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이게요. 그쪽에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등 저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지만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완전히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셀럽들의 전쟁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볼만한 전당대회가 되겠어요. 당대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걸로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야 되지?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현주 의원까지 뛰어들면은 요거는 정말 전쟁이겠습니다. 셀럽들의 전쟁.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힘이 있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힘이. 저는 그 정당은 내가 보기에 해체될 거라고 봅니다. 그 해체되면서 어떤 대안적 상황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난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때 말이에요. 그 내부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현주.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자, 여러분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새날 시청자들한테 나 최고위원 나갈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선언은 안 했습니다. 선언은 네. 안 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나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들어오라고 꼬신 사람이라서 안 책임지세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 네, 책임지세요. 자, 근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쁜 욕도 많이 듣고 결국에 윤석열하고 잘 싸워서 민주당에 이재원주 같은 사람 필요하다 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지지자들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현주가 한시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출신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에서 윤석열 때리기는 제일 좋은 소재거든요. 민주당이 원래 때렸던 것보다는. 근데 들어와가지고 순한 양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여전히 잘 싸우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순한 양 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달러 받아준 시청자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네, 하여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현주를 부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있으라고 부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 역할을 하라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많은 고민 중에 마지막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쨌든 조만간 결정을 할까 합니다. 결정하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현주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하는 툴로 언중6월이라는 거를 만들까요? 언중6월? 네. 라이브를 제가 이제 당원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그런 거 하나 만들 거다. 그래서 얘기하시면 되지. 끝나는 그때? 방송의 멱살을 잡으세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언중6월. 네. 플랫폼이 뭔데요? 유튜브요. 유튜브? 그래서 이렇게 번개를 하려고. 번개하신다고? 네. 그거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생각보다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요? 네. 예. 해보고. 자,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